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문학 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9년 제10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희선 작가님의 공의의 기원이란 단편 소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공의 기원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 실제 이제 이야기처럼 처음에 생각했는데요. 또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픽션으로서도 이제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제목이 공의의 기원인데 축구 공의의 기원이에요. 보니까 근데 공의의 기원이라고 하면 뭔가 제목이 거창해요. 뭔가 가볍진 않고 공의의 기원 하니까 뭔가 좀 뭔가 어깨에 힘을 준 느낌? 그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역사 그 팩트가 조금 있고 팩트에 그 허구가 섞여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뭐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뭐하고 팩트도 약간 섞여 있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이제 역사 소설 하여튼 팩트를 기반한 소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우스트님은 이런 류의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이제 픽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사실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 많이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설을 허구처럼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뭔가 있음직하게 보이게 뭔가 역사나 혹은 이제 실제 이제 인물들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픽션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법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소설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소설이 저희가 2015년에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았던 그 정지돈 작가님의 건축이냐 혁명이냐 또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건 좀 더 리얼하죠. 이구란 인물도 실제로 있고 거기서 다뤄진 에피소드들도 실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 소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설 자체는 역사적인 소스를 가져와서 잘 인제 잘 포장해서 뭔가 메시지도 분명하고 정말 잘 썼다. 그런 류의 소설 중에서는 아마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공예 기원보다 낫지 않나. 뭔가 이야기도 되게 빽빽하고요. 건축이냐 혁명이냐 자체가. 어떻게 보셨나요? 그 파우스트님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삼국지나 고구려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 그때 사료만으로 거의 이제 모르잖아요. 그때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구려나 이제 그런 삼국지의 이야기를 소설가의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공의 기원이라는 어떤 화두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15년 그 작품은 실제 어떤 많은 이제 사료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어떤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다 바탕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도 나오죠. 네. 그래서 사료를 아마 20개 이상 참고를 하셨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예. 기사도 참고하고. 그죠. 근데도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TV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모든 사료랑 인터뷰 그리고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 음.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맞춰 본다는 게 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긴데 힘들죠. 그거를 이제 해내는 작업이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제 그런 쪽이고 확실히 되게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음. 어떤 역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엄청 고무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음. 현존하는 뭐 엄청 중요한 역사 뭐 바로 이제 영상으로 틀어 주는 역사 이런 느낌이라서요. 근데도 이제 좀 어렵긴 하죠, 음. 접근하기가. 네. 저는 이게 이런 류의 소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소설의 약점이랄까? 단점은 허구 허구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어낸 이야기고 가짜잖아요. 소설이란 거 자체가 정의가 그렇잖아요. 뭐 다큐멘터리는 진짜에 기반한 거고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이유도 '아 저건 진짜야.' 뉴스도 진짜죠. 뉴스도 진짜예요. 시사 프로그램도 진짜고요. 그래서 유독 그래서 진짜 허구의 이야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 웹툰 이런 거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야 그거 어차피 가짜 아니냐. 아 나는 팩트에 관심 있다.' 실제 이건 뭐 기질상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팩트를 추구하는. 어 그런 심정도 이해는 가요. 굳이 내가 왜 가짜 이 소설 같은 걸 읽고 있어야 되냐. 충분히 인제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야기 매체들 영화 뭐 웹툰 이 모든 것들이 치명적인 단점이랄까 결함이랄까 일단 가짜예요. 가짜인데 근데 그 가짜가 그래도 가치가 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도 인제 계속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죠 당연히. 소설은 가짜지만 가치가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이 소설은 소설의 가치, 소설을 왜 읽어야 되는가 이런 거 항상 인제 뭐 쓰는 사람들도 질문을 하고 '소설을 내가 왜 써야 되지?' 이거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어차피 가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인제 역사를 이게 실제 일어났던 팩트를 가져와 버리면 뭐 공예 기원이나 건축이냐 혁명이냐 이런 것처럼 이게 어쨌든 가짜긴 하지만 그게 좀 실제 이야기를 가져오니까 가짜와 실제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좀 더 실제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읽으면서도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거 진짜 그래?'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특히 뭐 건축이나 혁명이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반한 사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설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런 역사 소설 은 팩트에 기반한 소설들은 많이 보완을 한다.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 좀 저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 게 그럼 이런 류의 소설 이런 류 역사 소설을 쓰는데 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뭐 진짜 팩트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소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뭐 가습기 그 사건도 앞에 소설에서 몇 개 나왔었죠. 몇 번 나왔었고 뭐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 뭐 광주 5.18 이라든지 그런 가져와서 쓴 소설들이 있어요. 팩트에 기반한 소설을 쓸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그 이 가장 결정적인 건 또 그거예요. 이런 소설을 잘 쓰려면 잘 쓴 역사 소설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질문이 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짜 이걸 쓰려고 그래. 축구공 역사를 가져와서 소설을 쓰겠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거죠. 예. 근데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게 공예 기원도 그렇고요. 건축이냐 혁명이냐도 그렇고 저한테 하나의 모범 답안이었어요. 어 뭐 건축이나 혁명이라 예를 들면은 그건 건축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소설가 그걸 쓰신 작가님 정지돈 작가님 자체도 원래 건축사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뭐 소설가들은 워낙 다방면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분은 특히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 자료들을
그냥 모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이거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은 게 아니라 원래 평소에 자기가 그냥 막 찾아보는 거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아 요런 좀 박식한 상태에서 '여보 건축 관련된 소설 한번 써 볼까?' 이 그냥 훅 기존에 있던 걸 그냥 훅 그냥 배설한 느낌이라서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요거 김희선 작가님의 공예기원도 잠깐 요거 읽어 드릴게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저는 여자분이라서 편견을 가졌었는데 축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진짜로. 작가 노트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140 쪽에 보면 음 "공만 있다면 혼자서 하루 온종일을 보낼 수도 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어느 여고 옆에 있었는데 나는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공을 가지고 운동장을 뛰어다니곤 했다. 사실 그 공은 축구공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핸드볼 공이었지만 그걸 발로 찬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다. 진짜 축구공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나중에 내 돈으로 축구공을 살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골랐다. 그러니까 흰색 육각형과 검은색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 공, 공의 가장 널리 알려진 모습. 만약 공의 이데아라는 게 있다면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축구공의 이데아야말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축구공에 대한 자기의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들, 지식들을 털어놔요. 이 작가 노트에. 야, 그렇게 생긴 공의 정식 명칭은 텔스타이며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사용된 최초의 공인구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음. 그리고 축구에 대한 철학도 있어요. 이거는 한두 시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그 중간에 이런 문장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게임들 중 축구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그건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한 축구의 룰 때문 아닐까? 손을 쓰지 않음으로써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인간만의 도구를 아예 무용지물로 만듦으로써 공은 진정한 생명력을 얻었다. 축구 경기에서 공은 오직 발과 지면의 온갖 굴곡들, 그날의 공기 밀도, 바람의 방향, 관중의 함성, 태양빛의 방향 같은 것들을 동력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므로 어쩌면 축구는 인간의 스포츠가 아니라 공의 거대한 춤일지도 모른다. 아 이런 문장은 진짜 깊이 이게 뭐랄까 된장처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품고 축구와 공에 대해서 '축구가 과연 뭘까?' 이게 품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말 아무나 못 해요. 아무나 못 하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좋아하기 때문에 숙성된 생각으로 자기 철학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 김희선 작가님은 평소에 축구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 소설을 쓴 계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아디다스가 23년 만에 고향인 독일로 돌아와 공장을 세웠다는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떠오른 질문이었다. 누구에게 던지는 것인지 누가 던지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어쩌면 100년 후에나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질문. 그 내용은 이랬다. 인건비 때문에 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던 아디다스가 오직 인공지능 로봇으로만 신발을 만드는 그것도 개인에게 각각 맞춤으로 제공되는 무인 공장을 독일에 세웠고 거기선 연간 약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하지만 그 운용에 필요한 직원은 겨우 5명뿐이라는 차페크적인 어떤 세상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이 소설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뭐랄까 거기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때까지 문명이 만들어낸 나쁜 것과 좋은 것들이 온통 한데 뒤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이런 거죠. 축구를 원래 좋아했고 그리고 아디다스 이 기사 이걸 보면서 '야 이걸 다 로봇으로 인공지능 로봇으로 그걸 다 만드네 인건비 때문에 무인 공장을.' 운동화를 만드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감회랄까 깨달음이 있어서 이걸 인제 섞어 가지고 축구공과 이 신발 만드는 공장 자동화 공장을 섞어서 이 소설을 쓴 거죠. 어 이게 인제 배경이고 맥락인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이 소설을 썼다. 어 팩트 소설인데 재밌어요. 저는 인제 그래서 건축이냐 혁명이냐 보면서도 아 우리가 어떤 주제나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갖고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 답안을 얻었어요.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 이렇게 쓰면 설득력이 있구나.' 깜짝 놀랐죠. 정말 잘 써서 대상 받았잖아요. 대상 받을 만했다고 생각하고 공의 기원은 솔직히 좀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땐 워낙 건축이나 혁명이라는 색깔도 강하고요. 너무 잘 써서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음 공의 기원도 잘 썼다. 잘 썼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게요. 첫 문장입니다. "군함이 항구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배를 구경했다." 이게 첫 문장부터 어 여기가 어딘지 몇 년도인지 몰라요. 당연히 뒤에 나오죠. 이 탁월한 이야기꾼들은 처음부터 안 밝힙니다. 물론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1800 몇 년 하면서 뭐 인천 재물포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게 추측을 하는 거죠. 군함이 항구에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군함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배를 구경했다. 아직은 부두에 그렇게 커다란 배가 들어올 만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군함은 멀리 수평선 조금 못 미친 지점에 가물가물 떠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낯선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배가 떠 있은 지 이틀 정도 지났을까? 저 멀리로부터 보트 한 척이 빠르게 해안으로 다가왔다. 거기서 하얀 모자를 쓴 수병들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한 소년이 발돋움을 한 채 보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게 만들어요. 뭐 모든 소설이 그렇겠지만 첫 문단부터 어쨌든 첫 문단의 목적, 첫 문장의 목적은 그거 같아요. 끝까지 읽게 만드는 거.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고 서스펜스를 일으켜야 되고 그런 거죠. 여기 충분히 인제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배 그리고 한 소년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죠. 도대체 뭘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거 사실 과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얼굴을 가진 족속들이었다. 거참 괴이하게도 생겼군. 그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떴다. 굳이 그런 데 있어봤자 좋을 일이 없다는 걸 반만 년이 넘는 역사에서 미리 배운 자들이었다. 하지만 소년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배에서 내린 외인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냄새가 나죠. 외인들. 조선시대구나. 외인들이 기묘한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장면을 넋을 놓고 구경했다. 그 놀이로 추정되는 이상한 행위를 하며 그들은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다. 구경하던 소년 역시 덩달아 신이 났다. 수병들은 둥글고 땅에 던지면 퉁 튀어 올랐다가 멀리 멀리 날아가는 기이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축구공이라는 것을 소년은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국 군인들의 축구 경기를 며칠간 지켜본 끝에 말이다. 어 여기 가서야 그 사람들이 영국 군인들이라는 게 밝혀지죠. 음. 그리고 그것이 축구공이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소년의 운명은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떤 소년의 운명이 어떻길래 궁금합니다. 즉 그 사연은 이러하다. 이 후일담이랄까요? 어 이게 옛날 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그 사연은 이래." 어. 네 원래 걔 있잖아. 걔 사연이 이래.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 날 수병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지켜보던 소년의 발 앞으로 그 신비로운 물건이 대굴대굴 굴러왔다.
"그 공 좀 이리 차 줄래?" 아마도 수병은 이렇게 말했을 테지만 소년이 그걸 알아들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본능의 힘에 이끌려 공을 발로 뻥 찼다. 그런데 그 공이 하늘로 붕 떠서 높이 날아 올랐는가 하면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았다. 공은 그저 느릿느릿 굴러갔고 소년은 발이 아파 어쩔 줄 모르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나 그게 인연이 되어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외인들의 공놀이에 끼어들 수 있었다. 여전히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소년은 빠른 속도로 공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 그는 드리블이라든가 골인 같은 중요한 용어도 습득했다. 사실 증거가 없어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소년의 일층을 월장하던 기술은 가히 후일에 마라도나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리한 데다 부침성까지 있던 소년은 영국인 수병들과 약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를 배웠고 그리하여 그들이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이유도 대충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도를 그리러 여기에 온 거라고 말했다. 지도가 뭔지 소년은 알 수 없었기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들 중 하나가 맨 위에 세계 전도라고 적혀 있는 그러나 소년은 읽을 수 없었을 커다란 지도 한 장을 펼쳐서 보여줬다. 이것이 세계야? 소년은 세상이 한 장의 종이 속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지금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 이 바닷가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느냐고 물었다. 수병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갈매기가 끼룩대는 항구나 나지막한 초가 지붕 같은 것들이 어디 있을지 찾기 위해 한동안 종이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러나 곧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공을 차고 노느라 지도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재미가 있어요. 읽는 재미가. 소년의 반응도 재밌고요. 음, 공을 제대로 못 차기도 하고, 지도? 지도 난생 처음 보는 거니까 지도에서 갈매기나 항구를 찾고 있고, 어, 이런 반응들 그럴 만하다. 아, 되게 어떻게 보면 우화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재밌어요. 배가 떠나기 얼마 전 수병은 소년에게 공을 줬다. 아마 더 이상 쓸모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소년과 친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하게 건넨 마음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공을 주며 그는 소년에게 앞으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라는 말도 안 되는 축원까지 해 주었다. 아마도 그 수병은 누군가가 축구 선수가 되려면 축구팀과 축구화, 축구복, 코치, 운동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까진 생각하지 못했던 듯하다. 축구 선수가 되어야지. 소년은 공을 안고 집으로 달리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니,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 더 나아가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속했다. 특히 1882년 인천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선 더더욱 그러했는데 드디어 인제 이 시기가 언젠지 이제서야 나와요. 소설이 2장 정도가 진행된 이 상황에서 1882년 인천의 작은 바닷가라는 게 어 불쑥 나오죠. 인제 독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일단 축구 선수가 되려면 축구팀과 축구화, 운동장, 코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이 알기론 세상 어디에도 그런 건 없었다. 게다가 소년은 할 일이 많았다.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축구공을 디껴 가장 깊숙한 장소에 잘 감춰뒀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꺼내 먼지를 닦고 해진 부분을 실로 꿰맸다. 때로 아무도 안 보는 밤이면 그러니까 항구에서 짐을 나르고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다 깨어난 밤이면 그는 축구공을 꺼내 기술을 연마했다. 해안을 지나던 배에선 깊은 밤 달빛 아래 한 남자가 머리로 공을 퉁기며 모래사장을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광대인가? 바닷속에 던져둔 항아리에 문어가 들어가기 기다리며 어부들은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미친 게 틀림없지. 누군가는 이렇게 떠들기도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했는데 언젠가부터 그와 공은 거의 한 몸이 되어 공이 그인지 그가 공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의 경지에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물론 그러는 사이 인천항도 점점 커졌으며 점점 붐벼갔고 수많은 외인들이 갖가지 이유로 그것을 드나들게 되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항구가 그렇게 커진 데엔 소년, 어느새 자라 청년이 되어 있었는데 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매일 부두에 나가 등짐을 졌는데 얼마 안 되는 삭스를 받으며 하루 종일 항구를 넓히는 데 쓸 돌과 흙을 나르는 것은 정말이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나이에 비해 건늘고 등도 완전히 굽어버렸는데 실제로 박물관에 걸려있는 단 한 장의 사진에선 겨우 26 정도밖에 안 되었을 그 청년이 거의 예순을 훌쩍 넘긴 노인 같은 얼굴로 근심스럽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가 정말로 그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세계적 공장인인 박흥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증조부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눈매며 인매가 자기와 꼭 닮았고 무엇보다도 그가 한 손에 축구공을 끌어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박흥수는 돋보기까지 이용하여 사진 속 공의 한 부분을 확대한 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거기엔 다 지워져 가는 글씨로 토마스 굿맨이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그 낡은 사진 속 인물이 자기 증조부임을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 지은 굿맨 앤 박볼 컴퍼니 공장 옆에 건립한 공역사 박물관에 그 사진, 그러니까 갯벌과 한창 공사 중인 항구와 갈매기 몇 마리를 배경으로 서 있는 남자의 흑백 사진을 걸면서 설명문 한 장을 특별히 붙여뒀다. 거기엔 토마스 굿맨 상표 축구공의 역사와 그게 어떤 연유로 그의 증조부에게까지 흘러들어 왔는가에 대한 사연이 꼼꼼하고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거기 적힌 바에 의하면 세계적 공장인이자 파키스탄 펀자브주 시알코트의 세계 최대의 수제 축구공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박흥수의 운명은 이미 증조부 때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야, 여기까지가 서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간단하죠. 그 영국 군함이 인천 앞바다에 1882년 정박을 했고 영국 수병들, 군인들이 축구를 했어요. 축구 해변가에 축구하는데 얘가 인제 꼬맹이가 축구하는 거 보다가 축구공을 얻었죠. 축구공 얻어서 축구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했다. '아 축구를 잘하게 됐다.' 근데 얘는 노동하느라고 등이 굽고 몸이 말이 아니었다. 얼굴이 늙었다. 사갔다. 근데 이 꼬맹이가 단지 축구 연습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인제 그 이 아이의 후손이 세계적인 축구공 만드는 회사 어 굿맨 앤 박볼 컴퍼니를 설립한 박흥수 박흥수의 증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아이가 받은 공은 토마스 굿맨의 공이었고 도대체 그 사연이 어떻게 되는가가 인제 또 뒤에 나오죠. 이렇게 얽히고 설킨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인제 여기 나와 있는 박흥수라든지 토마스 굿맨 축구공이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허구인지 진짠지 이 굿맨의 박볼 컴퍼니는 허구 같은데 박흥수도 그렇고요. 어쨌든 세계적 이게 보면은 어쨌든 이 공의 기원이라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 박흥수라는 이 기업인은 거의 뭐 삼성의 이건희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처럼 유명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입지적인 인물이죠. 자수성가한 축구공 전 세계 축구공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야 그렇게 대단한 축구공 회사를 지은 설립한 그 박흥수 씨의 증조부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 이 정도까지 거대한 회사가 만들어진 거야 그 일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다 가짜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게 역사 소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다. 그 사연이. 사연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를 봤는데요. 이제 이런 이런 전개랄까
이거 읽으시면서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처음부터 뭐 되게 흥미롭게 음. 재밌게 이제 봤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뭐 1883 년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국의 축구 이제 경기를 보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공의 기원 같은 것도 사실은 저도 이제 굉장히 옛날에 궁금증이 많아서 뭐 역사나 뭐 예전에 뭐 잔다르크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냥 사람들, 어. 인물들, 어. 그런 어떤 기원, 뭐 종교나 여러 가지 기원을 찾아보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는데요. 어. 여기도 이제 공의 기원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소년이 이제 공을 차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음. 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근데 갑자기 박흥수가 나와서 어. 마치 그 다큐멘터리도 이제 나이키나 맥도날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전환이 되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음. 그냥 소년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쵸. 이야기가 갑자기 인제 점프를 해서 결국 그 중저부 얘기하는 것도 이 토마스 굿맨 얘기를 하는 것도 박흥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장면도 절묘하잖아요. 이 기계화된 공장을 보여주면서 끝나는데, 축구공 공장. 결국은 인제 이걸 쓴 이유도 축구공을 소재로 해서 제가 봤을 땐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자본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축구공 만드는 공장 얘기가 좀 나오죠. 기자가 그걸 적나라하게 고발하기도 하는데 좀 이따 나오지만, 토마스 굿맨이 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체제 안에서 어 인제 한 기업가가 이 축구공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성공했고, 또 아이들 아동 착취를 통해서 이 공장을 만들고 이 부정하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뭐 또 그게 망하니까 또 외국으로 또 가게 되고, 이게 자본주의의 그런 적나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기계가 나중에 축구공을 만드는데, 참 이게 자본주의 비판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자, 일단 뭐 여기 보면은 그 뒤쪽에 그 얘기도 나옵니다. 어디냐, 작가 노트 뒤에 보면은 해설에 이지은 평론가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의 근대 축구가 도입된 경로는 대략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1882년 인천에 입항한 플라잉 피시오 선원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1890 년대 관립 외국어학교 교사들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주장이다."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2007년 강화문화원은 한국 축구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마이크로필름 한 장을 발견한다. 그것은 시드니 제이 파커가 1901년 제물포에서 영국 성공의 잡지 모닝캄에 보낸 편지로, 여기엔 수년간 훈련을 받았다는 강화학당 축구팀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다. 사진의 한가운데에는 유달리 긴장한 듯한 소년이 둥근 축구공을 소중하게 받쳐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파커는 그들이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잉글랜드 리그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공을 들고 있는 소년이 박흥수의 증조부는 아니다. 그러나 1901년 조선의 잉글랜드 리그 진출 가능성을 보이는 유소년 축구단이 있었다고 하니, 박흥수의 증조부가 이즈음 가히 후일의 마라도나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도 못 믿을 말은 아닌 듯하다. 진짜 이건 팩트죠, 팩트. 팩트를 팩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소설 자체가. 1882년 인천에 입항한 플라잉 피쇼 얘기가 나오니까요.
아마 김희선 작가님도 이런 걸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설을 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뭔가 개연 뭐랄까 실제성을 부여한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싶기도 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 그 116 쪽을 보면요. 이야기는 1872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의 잉글랜드 축구 협회는 모든 축구 경기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공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 선언 이후 런던 시내에서 수작업으로 가죽 축구공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에겐 일종의 특소가 찾아왔는데 토마스 굿맨 역시 그런 수혜를 입은 업자들 중 하나였다. 원래 런던 시내에서 대대로 구두점을 경영해 왔던 그는 무역 회사들이 인도 및 세계 곳곳의 식민지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구두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통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었다. 정부 정부 축구 협회가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야 인제 가죽으로 만든 공만 써." 이러는 바람에 누군 망했고 누군 성공했겠죠. 자 어쨌거나 불만에 가득 차 있던 토마스 굿맨이 남아도는 소가죽과 당시로서는 신소재에 속하는 천연 고무를 이용해 축구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어느 날 은행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것에 머리를 세게 맞고 말았기 때문이다.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순간 길바닥에 철퍼덕 쓰러졌던 그가 겨우 몸을 일으키자 한 손이 달려와 미안하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에게 날아온 것은 얼기설기 엮은 가죽 주머니에 바람을 불어넣은 뒤 입구를 대충 꿰매 만든 축구공이었다. 탄성이라고는 없는 그 딱딱한 공은 그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렸고 이마에는 이미 커다란 혹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년에게 한바탕 욕을 퍼부었겠지만 그러나 그때 토마스 곤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소년의 머리까지 쓰다듬어 준 그는 그 비실용적으로 무거운 데다 탄성이 없어 잘 날아가지도 않는 공을 보며 구두점 한 구석에 가득 쌓여 있는 남아메리카산 고무를 떠올렸다. 그래서 고무를 재단해서 축구공을 만들어서 성공했어요. 요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이런 스토리가 자본주의 역사에 상당히 많아요. 어 상당히 많아요. 누가 뭐 어떤 걸 발견했는데 뭐 우연히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지금의 뭐 우리가 쓰는 그거더라." 뭐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그러죠, 포스트잇. 그것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건데 스카치 테이프도 그렇고요. 그것도 우연히 발명됐다고 알고 있는 그런 게 지금의 인제 자본주의의 신화 같아요, 신화.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이 수많은 상품들, 물품들이 있는데 야 이거 알고 보면 그런 이게 신화예요, 신화. 현대의 신화. 되게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여기 딱 보면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몰라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 이 스토리가 축구공이 생기게 된 통통 튀는 천연 고무를 그전까지는 안 넣었는데 토마스 곤맨이 천연 고무를 놓아 가지고 통통 튄 거죠. 방수도 되고. 근데 이걸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되게 축구공 볼 때마다 토마스 굿맨의 이 스토리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축구공과 축구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이게 스토리가 입혀지면 솔직히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착과 정을 갖게 돼요. 그럼 계속 그걸 소비하게 되죠. 소비를 촉진시킨다. 소비를 영원히 촉진시킨다. 이게 자본주의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신화 이 토마스 굿맨 이거 설화 같은 거죠. 이런 신화 이것도 토마스 굿맨이 지어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누가 증명할 거야. 자기가 한 거잖아요. "아 내가 말이야 사실은 그때 어떤 애한테 축구공 맞았거든. 근데 그게 우연히
'야 천연고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퍼뜨렸죠. 자본주의의 신화를 자본가들이 어떻게 퍼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지, 이런 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이 스토리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이 소설 자체가 자본주의 비판이라면, 어 단지 이건 그래서 순수하게 축구공 얘기, 축구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성공,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본의 사악한 마수가 마수가 뻗쳐 있는, 이게 절대 순수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영 제국이라는 나라가 승자의 역사를 하도 그렇지, 대영 제국은 그 침략을 당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을 봤을 때, 일본 제국이었겠죠 당시. 일제, 일제를 봤을 때 그냥 야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쁜 놈들이에요. 어 그거는 그 말이 좋아 제국이지 침략 국가거든요. 대영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럼 얼마나 많은 나라를 그 군함을 앞세워서, 지금 인천에도 군함이 들어왔잖아요, 군함이. 왜 군함이 왜 들어와? 지멋대로. 싸우자는 거야? 이게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대포 내세워서 들어오는 거죠, 막무가내로. 우리는, 당대에 좀 전 상상이 되더라고요. 인천 앞바다에 그 거대한 쇳덩어리로 된 배가 떠 있어요, 쇳덩어리로. 그 모습만으로도 압도당했을 거예요. 당시에 조선에 쇠로 된 배가 있었을까요? 그냥 나무배, 그 조그마한 나무배, 이게 기술력의 차이죠. 동양은 나무배 그냥 몇 척 띄워 놨을 텐데, 우리 해군이라고 해 봤자 별 게 있겠어요 당시. 근데 그 압도적인 그 영국 그 군함이 들어왔으니 대포를 앞세우면서 얼마나 쫄았을까. 그런 식으로 영국은 자기네들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고, 아니 그런 게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서, 자본주의도 그렇죠.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집어삼킨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압도적인 자본력, 그거는 우리가 일반 상인들이 어떻게 당해요? 개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하다. 이 소설은 그래서 씁쓸한 소설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소설 자체가 문체가 발랄해요. 그러니까 이솝우화처럼 되게 아기자기해요. 그냥 되게 소년의 꿈, 소년이 축구공 연습하고 개인의 열정,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 어떤 뭐 이야기는 1872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니까 뭔가 재밌어. 읽는 재미가 있어. 확실히 이거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걸 까발리고 보면, 한꺼풀만 벗겨보면 자본주의의 그런 민낯이 드러나는 소설이.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젊은 작가상 쓰는 작품집 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을 무수히 봤어요 지금까지. 지금 소설이 할 수 있는 주제상으로 소설이 해낼 수 있는 게 솔직히 좀 크게 인제 카테고리가 지어지죠,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이 시대에 우리가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게,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몇 가지 없어요, 카테고리가. 주제는 뻔하니까요. 어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비판하는 데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소설이고, 그냥 계속 가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런 발랄한 문체로 썼으니까. 근데 이것도 자본주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광고가 그래요. 당연히 우리한테 친근한 얼굴로, 우리의 이웃이죠. 이 되게 우 어쨌든 상품을 팔아 먹으려면 우리가 사고 싶게끔, 너무 좋아야 되는 상품이. 그렇죠.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고요. 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정말 발랄한 문체로 써져 있는데 잘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마스 굿맨은 공을 만들어서 어 일약 일약 부자가 됩니다. 어 정말 공을 잘 팔아요. 팔아 먹어요. 그 축구공 그래서 축구공 여기 나오죠. "바야흐로 탄성을 가진 축구공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이런 거 하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역사 최초로 뭐 세계 최초로 뭐가 만들어졌다. 이런 타이틀 붙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음. 이게 자본의 농간입니다. 자본주의 농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당시엔 영국 여기저기서 축구 클럽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장지대 한 군데당 클럽 하나씩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축구공을 자루에 담아 등에 지고 선수들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그가 만든 자칭 세계 최고의 축구공을 구경하기 위해 남자들이 모여들죠. 결국 공은 날개 돋친 데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는데 모든 자본주의 그 성공 스토리가 대략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우연한 계기로 뭐가 발명됐고 그게 날개 돋친 데 팔리고 세계적 기업이 됐다 이라는 스토리인 거죠. 성공 신화다. 성공 신화. 그런데 공이 그렇게 잘 팔렸던 데에는 그래서 뭐 마케팅 실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신문 사설에 어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요. 데일리 모닝과 손잡고 한 가족 한 축구공 가지기 운동이라는 생소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게 오늘날의 광고하고도 오버랩이 돼요.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기업 그냥 최대 이익을 내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기업 뭐 사장들 100 이면 100 물어보면 "그 기업 왜 하세요?" "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사회 공헌 뭐 이런 얘기 막 다 그게 다 꾸민 결국 인제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건데 한 가족 한 축구공 가지기 운동. 이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인제 좀 자선을 베푸는 뭔가 이제 문화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캠페인 전개 자 최대한 많이 팔아먹기 위한. 당대 최고의 내과 의사가 쓴 사설을 가장한 광고문을 보면 그때 런던을 휩쓴 축구공 광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즉 거기서 의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려요. 자, 체력은 곧 국력이며 지구 반대편까지 국가의 힘이 뻗어나가는 이때 어린 시절부터 공을 차고 달리며 심신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임을 엄숙하게 설파한 뒤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그런데 얼마 전 필자가 직접 공을 차보니 토마스 굿맨이라는 업자가 만든 가죽공이 체력 단련에 가장 좋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사연을 덧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중산층 집안에선 아들들에게 토마스 굿맨 상표가 새겨진 가죽 축구공을 선물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하여 일군 부를 바탕으로 토마스 굿맨은 왕실로부터 자귀를 얻었으며 일약체육계의 명사가 되었고 그의 계기가 되어 군납 업체로까지 선정되는 행운마저 누리게 되었다. 즉 그의 업체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영국군에게 독점적으로 가죽 축구공을 공급할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 공이 그래서 영국 군에게 이 토마스 굿맨 축구공이 보급이 돼서 플라잉 피시오에 실렸고 제물포의 한 소년에게 공이 전달되었던 이런 스토리라는 거죠. 음. 자 요런 거 보시면서 저는 인제 지금 저는 인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해석을 했어요. 자 파우스트 님은 이 스토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이런 약간 소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생소했는데요. 아 생선 그만큼 이제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를 뭐 이제 엄청 까지만 뭐 사진 저거 작가도 사진 진짜 괜히 이제 원래 모델이 아닌 다른 그 사람 진짜 웃기잖아요. 예
그 약간 식민지 노예들은 일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 말도 안 되는 또 네. 허름한 옷 입은 애 찍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대놓고 까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뭔가 진짜 완전히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심지어 나레이션 같아요, 나레이션. 진짜 나레이션 같은 느낌이고요. 그림이 그려지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갖고 그대로 그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요즘 이런 유튜브 많잖아요. 뭐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 유튜브 영상 만들어도 돼요. 그 사람들 재밌어할 거예요. '어 그래?' 그래서 이게 딱 자본주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일단 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계속 보면요. 인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토마스 굿맨이 뭐 자기까지 받았는데 어 망합니다. 이제 망한 스토리가 나와요. 한 기자 덕분에. 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원 의원 선거에도 도전했고 당연히 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부까지 탄 부를 거의 탕진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앤더슨이란 이름의 기자 뭐 런던 토박이었대요.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수염이 텁수룩한 독일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르크스 아닌가. 마르크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 남긴 책을 읽으며 뭔가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인이 되어 사회 구석구석의 어둠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뭔가 거창한 꿈을 이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아 나는 사 세상을 바꾸겠어. 세상을 뒤엎겠어.' 이런 열정. 가히 대영 제국의 국민다운 거창한 꿈을 '세상을 뒤엎겠어.' 어 그래서 언론인이 되었어요. '사회 구석구석의 어둠을 파헤쳐야 한다.' 실제로 그리 어렵지 않게 기자가 된 앤더슨은 토마스 굿맨의 공장에서 법에 의해 금지된 음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죠. 이게 위장 취업을 하는데 거기서 그는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온통 유황 연기에 취한 채 손으로 공을 꿰매고 있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이게 근데 실제로 이때 1900 년도 초반 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에선 이런 아동 노동이 이런 5살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이 그 광산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그래요. 사진도 봤는데 진짜 이때는 그뭐 애들이라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부모들이 그냥 보낸 거죠, 노동하러. 그 애들 진짜 빨리 죽고 일하다 죽고. 근데 그런 인권 자체가 없었던 그런 의식 자체가 거의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야만의 시대. 이 자본주의의 민낯인 거죠. 이 아이들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이 그렇게 싸게 아까 뭐 한 가족 한 공 갖기 운동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공을 가지려면 공이 싸야 되는데 비싸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을 착취해서 애들은 뭐 노동 뭐 월급도 얼마 안 줘도 되니까 이렇게 착취해서 이런 게 가능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상품 중에 지나치게 싼 것들이 있어요. 마트 이런 데 가면 싼 것들 진짜 많죠. 이게 말도 안 되게 싼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싸지? 싸다고 좋은 게 아니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을 거고 싸 누군가는 쥐어짜기 때문에 싸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이다. 근 한 달여에 이르는 잠입 취재 끝에 앤더슨은 충격적인 르포르타주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다. 어. 그래서 이걸 탁 터뜨리고 영국인들이 분노하고 음 그렇죠.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하튼 아무리 아동 노동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대였다고는 해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공장주들이 자기 소유의 공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른 척하며 지내왔다 해도 이랬다는 거죠, 영국이.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된 이상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했다. 본보기로라도 토마스 굿맨을 처단해야만
마치 그런 흉악한 일은 난생 처음 들어본다는 듯 분노하여 들고 일어난 런던 시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게 다 가십과 허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름아름. 어. 아니 그 애들을 누가 보냈겠어요? 부모들이 보냈겠지. 그럼 이걸 몰랐을까? 알죠. 누구나 다 공공연하게 아는 그런 공개된 비밀인데 신문에 대서특필하니까 어쨌든 이거 처단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토마스 굿맨만 불쌍하게 됐다. 굿맨의 공장은 폐쇄됐다. 근데 애들이 공장이 문 닫으니까 애들이 창백한 얼굴로 나오는데 어 기자 앤더슨이 물어봐요. "기쁘지 않니? 넌 이제 해방이야." 그러나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들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한동안 둘러보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런 참 재밌죠. 애가 뭘 알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이 아이들은 이 공장에서 나와서 다른 공장으로 부모들이 다른 공장으로 100% 보냈다. "야 너 거기 망했다며. 딴 데 가." 그러다가 일찍 죽지 않았을까. 씁쓸합니다. 자 토마스 굿맨의 말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는데 어 "해외에 진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결국 해외로. 그리고 뭐 앤더슨은 그다음에 인제 상선에 올라요. 아까 기자는 상선에 올라서 조선에 도착합니다. 조선에 도착해서 아까 소년을 본 거죠. "야 축구공을 어떻게 조선인이 차고 있지?" 그걸 본 겁니다. 되게 잘 다루네. 근데 이거에 대한 사연이 재밌죠. 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증조부를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증조부가 그때 당시에는 인제 노동하느라고 손수레를 끌고 나오니까 손수레는 영국인도 쓰는 거니까 야 이러면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이 안 이게 보면 박흥수의 증조부가 그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을 때 앤더슨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건 안 돼요. 당신은 좀 더 이국적으로 보여야 한다고요. 외국인 기자는 한숨을 쉬며 사방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어떤 남자가 지게에 쌀가마니를 지고 가는 걸 찾아냈다. 그는 남자에게 달려갔고 뭐라고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다. 그러더니 한 손에 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레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박흥수의 증조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 공 좀 잠깐 빌려줄래요?" 역물을 모른 채 박흥수의 증조부가 공을 내놓자 기자는 그걸 지게를 지고 있던 사람에게 가져갔다. 그러고는 그에게 공을 품에 안도록 지시했고 바닷가를 배경으로 서게 한 다음 최대한 슬프고 지친 표정을 짓도록 주문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한 끝에 앤더슨은 마음에 꼭 드는 사진을 하나 건졌고 그제야 공을 다시 받아서 박흥수의 증조부에게 도로 건네줬던 것이다. 이런 거죠. 이 기자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대중들을 어떻게 선동할 수 있는지. 아까 토마스 굿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선동을 하면 이게 인제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내서 토마스 굿맨이 인제 그 회사가 망하고 자기 인제 신문사는 뜨고 이걸 계산을 했던 거죠. 이 기자도 좋게는 안 보여요. 되게 영악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뭐 토마스 굿맨보다 더 나쁘죠. 영악한 사람이. 뭐 또 다른 버전의 스토리도 있다 하면서 뭐 두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스토리 앤더슨은 공을 들고 해변을 걸었다. 여기 인제 126 쪽에 보면 토마스 굿맨 축구공을 들고 밖으로 나가요 앤더슨이. 그가 쓰고자 하는 것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기도 하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사진이 필요했으니까. 만약 사진만 있다면 아무리 기이한 이야기일지라도 진실이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사진 증거야 이게. 사진 봐봐. 이게 거기 조선 네가 가 봤어? 조선인 이게 축구 보여주면 그게 팩트가 되는 거야 그냥.
오늘날에는 그런 게 어 그거 같아요. CCTV. CCTV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 근데 그런 CCTV뿐만 아니라 뭐 영상이 다 그렇죠. 뭐 스마트폰으로 찍는 영상도 그렇고 그게 인제 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이런 걸 이 기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진만 잘 찍으면 스토리가 돼. 사람들이 믿어. 그래서 앤더슨은 공을 들고 해변을 걸었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인 듯도 보였고 얼핏 봐서는 젊은이인 듯도 보였는데 굽어진 등에는 커다란 지게를 쥐고 있었다. 그래서 "잠깐만요. 부탁이 있어요. 이 공을 들고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볼래요?" 남자는 공을 받아들어요.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본인이.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그는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런 얼굴은 그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 몇몇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날 그가 보여준 표정은 결코 일부러 연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 그때 그 장소에서 그가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표정이었다. 노동에 찌들어서 당시 조선인들이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한 게 평생 노동만 하고 산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의 하층민은. 너무 노동에 찌들어서 뭐 꿈도 희망도 없고 얼굴이 슬픈 표정이 된 거죠. 음. 근데 그 사진이 아직까지 남았다. 예 이런 스토리입니다. 아까 말했죠. 자본주의의 신화라고.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영문을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축구공 들고 들기하고 세워 놓고 사진 찍어 놓고 근데 그 박흥수는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이 모든 게 허위고 가식이고 위선이고 가짜인 거죠. 이런 스토리인데요. 자 파우스트 님은 이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런 스토리. 일단 뭐 저는 이미 멘붕이 와서요. 음. 여기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앞선 파트가 이제 뭐 그런 어떤 기원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여기는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기원 같은 어. 정말 이제 연출에 연출을 하는 음. 정말 이게 이 그 둥글고 딱딱한 물건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지 이제 보는 느낌이라서 이 느낌이 이제 나중에 이게 막 오버랩 되면서 이제 이 소설 자체를 한번 꼬는 게 있거든요, 맨 아. 마지막에. 어.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허구 가짜 어. 그리고 너네가 보는 그 다큐멘터리 얘기다. 어. 이제 스크린이 약간 좀 이렇게 번져가는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소설적인 어떤 미학을 마지막에 이렇게 추구하는데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만약에 네. 좀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야기꾼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예. 어 "이렇게, 이렇게 읽어 주세요."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예. 어 근데 이제 예. 중간중간에 뭐 이제 그런 느낌의 어떤 뭔가 표시를 해 줬으면은 어. 약간 보면서도 계속 의심하면서 이거 괜히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프레임에 예. 혹은 기자라는 무슨 앤더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예.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데도 실제로 이제 실제 세계는 그게 아닌데 음. 이렇게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의심을 하게 하면은 음. 이 소설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음. 네 생각이 듭니다. 음.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의심을 하게 만드는. 자 근데 그래서 그게 또 예.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좀 너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 이게 다큐멘터리 얘기지만 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되게 심오하잖아요. 예. 자본주의나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공을 차는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음음음음. 그런 설명을 하는 르포나 이제 장르다 보니까 음음음음. 이거를 정말 이렇게 사료를 엄청나게 또 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음. 심지어 이런 어떤 르포나 이제 어떤 사실 기반의 어떤 소설들은 네. 사실 이런 자료 조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야 아. 이게 왜냐하면 독자들도 막 찾아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궁금해서 궁금한 독자들은 예. 다 찾아봐요. 이게 아. 진짜 얘기인지 가짜 아.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아. 그렇다면 이게 가짜 얘기면은 왜 이렇게 가짜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 또 물어봐요.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아저씨도 나오고 음. 그리고 뭐 그 독일인도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앤더슨도 나오고 그리고 약간 그런 어떤 냄새를 풍기는 그 공장 음. 노동자들. 음. 그러면은 차라리 뭐 그 기존의 어떤 뭐 다큐멘터리를 뭐 역설을 주는 거는 사실 막 그런 거잖아요. 노예의 역설이잖아요. 어. 노예를 이렇게 막 해방시켰더니 "아니 주인님 저 그냥 일하고 싶은데요." 막 이런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뭐 링컨이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게 있었고 막 이렇게 엄청 다양한 어떤 사실들이 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등장하고 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관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음음. 그런 거를 또 하나의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마치 이제 음. 원래는 소설은 그 주인공 안으로 들어가서 음. 보통 노동자 이제 뭐 음. 영국의 소녀로 들어가서 음. 보는 게 이제 가장 그쵸. 효과적이고 예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자본주의를 또 깔려면 또 그런 그 인물을 박흥수. 네 정말 괴상하게 만들면 돼요. 아 박흥 그냥 예. 돈에 미쳐서 아. 날뛰는 인물로 그쵸, 그쵸. 만들면은 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까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쵸, 그 그쵸. 괴물이 된 거니까. 아. 근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여기서는 예 또 그렇진 않아서 어. 이제 약간은 뭐 이렇게 중립적인 음. 입장이라면 음. 마치 여기에 기자가 한 명 아. 투입돼 돼야 하는 어.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생각이 나는 게 아까 우리가 건축이냐 혁명이냐 그 정지돈 씨가 쓴 소설이 그 엄청난 팩트로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읽으면 거의 매 문장마다 진짜 팩트가 막 나열되잖아요. 막 나열이 돼요 진짜. 읽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팩트에 두드려 맞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만큼" 소설가가 진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니들 한번 이거 받아 먹어 봐." 그래서 막 던져 주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지적인 자극이랄까 그게 엄청난 소설이었어요. 예. 그런 재미가 있죠 확실히 그거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아 이 이 이걸 이거 건축이나 혁명이냐를 읽고 나면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근데 거의 고런 에피소드들도 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재밌어요 또 에피소드가. 실제로 재밌고 의미도 있고 그랬다면 근데 이거 공익이원 같은 경우는 그거가 좀 달라요. 핀트가 다른데 어 팩트로 막 폭격하지는 않아요. 팩트는 그냥 간간이 좀 보이고 대부분은 인제 작가가 이렇게 이게 만졌는데 하나의 매끈한 이야기로 이렇게 뽑아냈죠. 어 그건 좀 달라요. 이게 만듦새가 다른데 뭐 '이런 방법도 좋다.' 둘 다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고 참 일단 보면 근데 확실히 그 건축이냐 혁명이냐가 전 대상을 받았던 이유가 팩트 폭격이라는 제 생각에 그게 컸어요. 너무 압도적으로 폭격을 하니까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평론가들이나 소설가분들이 심사를 할 때 정신이 얼얼한 거야. 너 이게 '장난 아닌데 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 버리네. 뭐 서로 인제 님이나 소설가들끼리 논의를 하잖아요. '이게 소설이라고 볼 수 있나?' 이 정도까지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참신하게 보여서 참신한 거죠 당시엔. 그래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 이 소설 쓰기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존의 작가들이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내면, 근데 그게 또 성공적으로 되면, 특히나 인제 어쩌다 보니 이 얘기도 하게 되는데, 대상 문학동네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제가 인제 10 회까지 보면서 총 10 개의 대상 받은 작품을 봤잖아요. 대상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문체,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거의 중년 남성이 고두, 이 임헌, 하여튼 고두라는 작품에서도 거의 한 40대 정도 되는 중년 남성이 꼰대처럼 독자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게 너무 참신했어요 당시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 "새로운 화자가 출현했다." 이런 식으로 평론가님께서 평가하시기도 하고. 건축이나 혁명이나 같은 경우도 팩트로 막 폭격을 때려 박으니까 이 거의 랩 느낌이에요, 랩. 다른 소설가들은 발라드로 쓰고 있는데, 이제 자기 혼자 랩도 진짜 잘하면 이게 스킬이잖아요. 랩은 테크닉이고 스킬이거든요. 랩으로 때려 박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고, 이건 뭐 신춘문예에 지원하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남들 다 쓰는 것처럼 무난한 문체에 무난한 주제로 무난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튀어야지. 뭔가 독특한 점이 있어야지,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근데 그런 것들을 대상받은 작품들은 어 제 생각에는 잘 해냈어요. 정말 매력적이게. '아, 이건 이 정도 쓰면 대상 받아야겠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아무튼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축구공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어 그래서 사진을 가짜 사진을 이 앤더슨 기자가 찍어 가지고 어 유명해졌죠. 음. 그래서 그리고 인제 그럼 이쯤에서 그 소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제물포의 어느 쓸쓸한 바닷가에서 영국인 수병으로부터 공을 하나 얻었던 소년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이 소년이 어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 따위는 아예 잊은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그는 경성에 진짜 축구 골대가 있는 운동장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걸 구경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래서 보고 오죠. 축구 하루 종일 보고 와요. 골대도 처음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밥도 안 먹으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공을 꺼내요, 집에 와서. 야, 근데 경성이 축구장도 있고 골대도 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토마스 굿맨 축구공이 그 공보단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 남자아이는. 그러는 사이 한때 소년이었던 남자의 마음엔 그야말로 원대한 소망 하나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이것보다 더 둥글고 더 가벼우며 더 잘 튕겨 오르는 공을 만들리라. 이게 인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죠. 음. '나는 공을 만들겠어, 완벽한 공을.' 그래서 연구를 했다. 어 '구멍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기에.' 하면서 계속 인제 연구를 해요. 연필 한 자루와 종이를 구해 갖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 이걸 인제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거를 인제 앤더슨이 우연히 발견한 거죠. '어, 야, 이런 식으로 공을 만들면 되겠네?' 근데 앤더슨이 이 종이를 보고 토마스 굿맨한테 전달이 됐다. 뭐 요런 썰, 어 요런 썰이 된 거죠. 음. 그래서 그리고 인제 요런 썰도 있고, 그리고 인제 이 앤더슨 기자가 토마스 굿맨한테 그 종이를 전달한 게 아니라 후손, 이 아버지는 지금 하와이로 돈 벌러 갔으니까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그린 그 축구공 도면을 전달해 줬더라. 어 요런 썰이 또 있습니다. 아이는 낯선 외국인이 이상한 종이를 건네자 처음엔 뒷걸음질 쳤소. 그렇지만 나는 성의를 다해 아이에게 설명했지. "자, 받으렴. 겁내지 말고.
이건 네 아버지가 머나먼 땅으로 떠나며 남긴 유일한 유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서 이 도면을 받 연구해서 이 세계적인 공장인이 됐죠, 이 아이가, 박흥수가. 현재는 토마스 굿맨 회사를 인수하여 굿맨 앤 바클 컴퍼니. 어. 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제 증조부가 파라핀지의 32장의 육각형과 오각형 조각을 가죽을 이어붙인 공을 설계할 때만 해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토마스 굿맨과 자기가 비슷한 시점에 그 공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마치 그레이엄 벨과 토마스 에디슨이 거의 같은 날 전화를 발명했듯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굿맨에게 공정을 빼앗긴 게 억울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제 증조부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생산된 축구공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거엔 꿈조차 꿀 수 없었을 최고의 품질을 가진 공으로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가 된 거죠. 자본주의의 전설. 신화가 탄생했다. 세계 최초로 32조각의 가죽으로 재단된 축구공이 탄생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거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스토리.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너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도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화씨 뭐였죠? 911? 예, 그것도 이제 좀 뭐 생각도 나고 그래서요. 되게 다큐멘터리인데 좀 예술 영화 같잖아요, 뭔가. 아. 그 장면도 막 엄청 뒤집히고, 어. 앞에 나온 장면이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색깔도 바뀌고 어. 되게 좀 파격적인 느낌인데요. 음. 아무튼 이것도 이제 뭐 마지막에 어떤 문단을 고려하면은 그런 어떤 파격적인 지점을 주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또 건축이냐 혁명이냐, 예. 요것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쵸. 그런 어떤 미국의 예술가, 어. 그 수십 명? 음. 그거를 또 이렇게 일일이 이제 뭐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찾아봐야 되는 음. 뭔가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게 또 책을 읽는 재미거든요. 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의 맞아요. 책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음.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만약에 확인을 하면서 어. 읽어가는 그런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되게 약간 내가 스스로 공부가 되는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사실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그런 정보를 다 이제 하나하나 꺼내서 읽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 기원이나 음. 이 지식인 사회에서의 어떤 운명이나 음. 아니면 모든 이제 이 인물들의 어떤 숙명 같은 게 마치 하나의 공처럼 음. 굴러가고 음. 이제 치이고 음. 마구 짓밟히고 어쩔 때는 막 통통 튀어오르기도 하는 음. 그런 어떤 지점을 또 소설적으로 또 음. 언어로 만약에 발견을 또 하면은 음. 이게 또 새로운 지점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다큐멘터리 얘기를 어제 제가 역사를 전공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주장은 어 "현대사를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 어 왜냐면 현대사에 워낙 뭐 어떤 사건이든 어 워낙 아직 인제 워낙 뭐랄까, 다 반대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뭐 진보나 보수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광주 5.18 사태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뭐 극단적인 주장은 이게 뭐 "북한에서 공비가 내려와서 이걸 일으켰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뭐 무고하게 그 군인들한테 시민들이 당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막 어떤 사건이든 그래요. 이렇게 막 다양한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자기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직도 어떤 사건도 확정되지 않았고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그걸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건 어 그건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부터 해서 뭐 수많은 역사들이 있죠. 뭐 고조선 뭐 이렇게 조선,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역사도 어쨌든 승자가 만들어낸 역사이기 때문에 패자는 뭐 패자의 역사는 다 지워졌겠죠. 승자가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했겠죠, 만들어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지금 이 소설 자체도 소설에서 나오는 이 팩트라는 것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도 명확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썰처럼 되거든요. 박홍수 박홍수의 증조부 사진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자가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공 이렇게 해 가지고 찍었더라. 이것도 인제 썰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진실이 여기서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처럼 보이는 가짜만 있는 거죠. 누구도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때 당시에 그 앤더슨이 자기가 어떻게 찍었을지 그건 자기만 아는 사실이죠. 자기가 속여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참, 이게 다큐멘터리도 어떻게 보면 관점인데, 이건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 PD 수첩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PD 수첩을 만드는 PD의 관점, 나는 인제 이런 식으로 뭐 팩트를 조사하겠지만 결국 팩트에서 자기가 어떤 팩트를 끄집어낼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떤 스토리로,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나름의. 어 기승전결이 다 있고,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도 자기가 진보의 입장인지 보수인지에 따라서 같은 팩트를 가져와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가하죠.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이 중요한 거는 뭐 다큐멘터리나 뉴스도 그렇고요. 다 인제 그걸 만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느냐.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인제 알아야,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게 뉴스가, 팩트가 아닌 거죠. 모두가 조작된, 물론 인제 이게 진실을 어떻게 짜집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인제 이 박흥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는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축구공을 가졌던 한 소년이 어떤 꿈을 꿨었는지, 그러나 항만에서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이 그의 등을 어떻게 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먼 바다로 떠나는 남자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에 대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찬찬히 설명했다. 뭔가 거창하게 음 말을 하죠. "그러나 운명의 힘이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 안에 새겨진 인장 같아서 아무리 없애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요." 뭔가 뭔가 엄숙해요. 어 뭔가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신화가 덧붙여지는 거죠, 모든 기업에. 지금의 삼성이 어떻게 있었냐. 이건희나 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했냐. 현대에도 신화 같은 느낌. 음. 뭐 정주영 씨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읽었냐. 이게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현대차 탈 때마다 뭔가 가슴이 뿌듯해지고, 삼성 애니콜 아니죠, 애니콜이 아니고 갤럭시 쓸 때마다 뭔가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는.
이게 자본의 전략. 이게 딱 박홍수가 하는 모습 모션이 딱 그래요. 그러나 운명의 힘이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조부가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일수록 그 소년의 꿈, 이 축구에 대한 갈망, 이게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자기의 축구공, 자기 회사의 축구공은 더 많이 팔리겠죠. 굿맨 앤 박볼 컴퍼니의 축구공은 더 많이 팔린다. 당연한 거죠. 증조부가 더 위대해질수록. 알죠.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를 하는 건데 그래서 참 이런 말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네, 저에겐 그랬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공이라고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내 눈앞에 갑자기 크고 둥글고 매끄러운 공이 생겨났으니까요. 박흥수는 그 공을 수없이 여러 번 발로 찼고 망가지면 머리를 짜내어 쑤셔냈다. 그러다 마침내는 공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기나긴 세월 동안 토마스 굿맨 축구공을 고쳤으며 공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 그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만약 1882년 제물포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증조부님께 이 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저도 없었으리란 사실이지요.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마친 박흥수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면 을의 뒤에 걸린 거대한 휘장에 부드러운 조명이 비춰졌다. 거기서 그의 증조부는 아니 어쩌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그 노인은 여전히 한 손에 공을 안고 양어깨에 지게를 진 채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거죠. 뭔가 이게 겉으로 보면 뭔가 되게 위대하고 뭔가 거룩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해 봤죠. 근데 이걸 보면 그 속내를 보면 박흥수는 그냥 단지 그냥 기업인이고 그 기업의 목적은 돈 버는 거 딱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이런 거창한 거대한 스토리.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하나의 거대한 우화다. 축구공 얘기를 하지만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우화. 어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근데 이게 이 소설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게 이건 제가 인제 철저하게 이걸 자본주의 시선에서 봐서 그렇지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렇게 안 볼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단점을 이런 식으로 비판 안 할 거예요. 자본주의 뭐 이게 자본주의 농간 이런 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이 모든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정교하고 치밀한 데다 지치지도 않아요. 이들 덕분에 우린 최고의 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멋진 신세계 아닌가요?" 잠시 후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어딘가에 설치된 영사기가 오른쪽의 넓고 하얀 벽면에 수평선과 배를 비췄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침내 벽 전체를 뒤덮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 배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그 함선이죠. 군함, 대영 제국의 군함이고요. 이 군함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는 인제 대영 제국의 군함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그 기업들, 여기 나오는 그 박벌 컴퍼니, 이것도 세계적인 기업이죠. 뭐 지금 MS나 맥도날드 같은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자본주의가 다 점령을 했잖아요. 잠식을 했으니까. 어 예전에는 인제 뭐 국가 뭐 정치가 국가 단위로 인제 세계를 인제 먹었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세계를 먹잖아요. 돈으로, 자본으로, 자기 상품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걸 절묘하게 이 배 그림자로, 벽 전체를 뒤덮는 그림자로 표현했다. 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파우스트 님은 이 소설 이렇게 마지막 엔딩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좀 너무 이제 치킨이 신호등 같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독자들도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게 성장 소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대했던 게 그런 어떤 역사 소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대하는 게 이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까는 음. 거. 음. 그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빨간맛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음. 왜냐하면 이 빨간맛은 언제든 까도
언제나 이제 마시는 게요. 음. 워낙 뭐 자본주의가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뭐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 사실 뭐 그전의 사회는 더 형편없는 음. 살인과 그냥 누구 그냥 죽이는 게 흔한 음. 경찰도 없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살인하는 게 흔한 사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의 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순환이 많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자본이 가진 모순은 영원히 까면은 깔수록 또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뭐 모순이나 음.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좀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확실한 거는 사실 뭐 이런 어떤 소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전의 어떤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제 현대의 어떤 사건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음. 특히나 뭐 세월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정부나 아니면 그 선장이나 그 학생들이 희생된 어떤 부주의의 원인이 그 선장 선박에 있었나. 그리고 그렇게 뭐 참사가 일어나게 된 어떤 다양한 어떤 사건들, 뭐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뭐 천안함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명징하게 몇 마디면 끝나거든요. 그거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다.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 논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되게 뭔가 가차없는 뭔가 이렇게 히틀러 같은 "너가 왜 뭔데 네가 정리하냐 갑자기." 약간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나 그 아픔을 네가 알기나 하냐? 음. 그거를 어떻게 너가 감당할래?" 이렇게 되는 얽혀진 어떤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논란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파고드는 또 관점 이런 것들이 너무 얽매였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거는 완전 그냥 폭탄이죠. 음. 그래서 그거를 신중하게 그거를 잘 해체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있던 이야기를 끌어오거나 막 패스트를 끌어오거나 오거나 아니면 좀비를 끌어오거나 그런 다양한 거를 끌어와야 지금의 어떤 그 다양한 논란들을 어 엄청나게 건드리면서 그 내가 그 폭파시키는 어떤 이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역사가 판단을 해 주겠죠. 아무튼 뭐 음. 되게 이렇게 서두가 길었지만 이 소설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뭐 자본주의를 혹은 이제 여기 있는 어떤 희화나 이제 어떤 박 여기 사람을 이제 까면서 기자도 까고 뭐 다양한 사람들을 까기 위해서라면 확실히 어 옛날의 어떤 그런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료로서 이제 작용해서 많이 자신이 조사했다면 그것이 이제 팩트가 완전히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떤 까기 위한 동원책으로 옛날 이야기를 어 혹은 히잡을 쓴 여자들 뭐 옛날 작은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좀 이게 딱 이제 상황을 딱 만들면은 이게 또 엄청난 이제 뭐 그 사회 번역 소설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완전 재밌는 소설이었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었고 자 인제 우리가 별점을
음. 별점을 줘야 되는데요. 자, 이 소설은 별점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별 몇 개? 저는 뭐 3점 어 5 점으로 주겠습니다. 아, 좋네요. 저도 요번에는 우리가 딱 겹쳤어요. 저도 3.5 정도를 줄 수 있는 소설이지 않나. 이 정도, 이 정도면 3개 반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건축이냐 혁명이냐 그거는 한 별 5 개를 줄 수 있는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역사 팩트를 소재로 아무튼 이 소설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했는데 결국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어 하여튼 자본주의의 가식이나 위선을 까발리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보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체나 이런 문장들이 되게 발랄해요. 좀 어떻게 보면 가볍기도 하고 어 근데 이걸 독자들은 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소설로 이걸 읽어낼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뭐 김희선 작가님이 제가 해석한 것처럼 자본주의를 비판하려고 이거 썼어. 근데 독자들이 이걸 자본주의 비판이라고 안 읽으면 그게 못 읽으면 이 소설은 망한 거잖아요.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해 버리면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좀 약간 그래서 갸우뚱해요. 어 저의 해석에 의하면 이건 자본주의 비판인데 이게 자본주의 비판에 정확하게 맞게끔 그 형식이나 이 문체가 쓰여졌냐 그러면 좀 약간 갸우뚱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파우스트님은? 저는 근데 너무 이 프레임부터 음. 너무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기고 있고요, 처음부터. 아. 그리고 대놓고 예. 그 공장 노동자 그건 쓰는 그쵸. 그거 쓰는 것도 사실 아, 그거 완전 폭탄이거든요. 독자들도 알고 있다. 예. 알고 있다. 일단 그거는 건드리면 폭탄이에요, 그냥. 아. 그래서 만약에 소설을 쓴다고 해도 음. 그 뻔한 의미에서 음.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 그런 류의 어떤 상황은. 딱 이거 다 자본주의 비판하는 거네. 딱 누구나 알게 되는. 근데 그거를 심지어 음. 뭐 다른 식으로 음. 중세에서는 뭐 더 이제 뭐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았고 불빛이 없으니까 저녁에 일을 안 했더라. 음.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 식으로 그때 뭐 공장에서 일했던 아동들은 오히려 행복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음.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결정된 사안이라서 음. 이거를 그냥 딱 꺼내자마자 그냥 사회적으로 이거는 그냥 딱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라서요. 누구나 이 정도로 말을 하면 누구나 알아듣는다. 음. 오히려 소설이 되게 뻔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아. 만약에 진짜 그거를 꺼내 들더라도 음.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의 어떤 관점의 해석에서 뭐 피라미드 노동자를 끌고 오거나 혹은 무슨 노동을 했던 뭐 흑인들을 다 끌고 오거나 아니면은 막 갑자기 막 히틀러 유대인 그거를 싹 끌고 와서 그것을 이제 상징으로 3-4 개를 배포해서 쓴다고 해도 그거를 쓰는데 엄청 이게 딱 봐도 어렵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소설이 이렇게 음. 뻔해지면은 그냥 음. 딱 그냥 보이면은 너무 뭔 말인지 알겠 너무 뻔하게 보이면 단순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그쵸. 해석 자체가 좀 단조로워진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거 자체가 경계가 된다.
맞아요. 그것도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긴 해요. 다양한 해석, 좀 열려 있는 해석이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좀 자본주의 비판 쪽으로 포커스가 잡혀 있고 사례도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례를 들면 한 가지로 밖에 해석이 안, 이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하나로 밖에 해석이 안 돼. 이러면 인제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 어. 이게 이렇게 서술을 해 버리면 '이건 이거네.' 그러면 이게 '이건 이거네.' 하는 순간 생각이 닫히잖아요. 이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자본주의 비판이네.'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사람이 생각이 닫혀 버린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파우스트 님은. 아. 그런데도 이제 네. 여기서는 아이들은 음. 사실 모르잖아요, 음. 이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모르죠. 뭐 촬영이 이제 뭐 플래시카 터지자 모르죠. 이제 울기만 하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맞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A로 갔다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뭔가 찜찜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A로 갔다면 그 아이들이 이제 뭔가 시대가 변해서 어. 이제 개혁이 돼서 아동보호법이 생겨서 어.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잘 쉬면서 음음. 뭐 살아가면서 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이제 부조리가 타파가 되고, 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기자한테 감사하다면서 막 뭐 사탕이나 이런 것도 막 주면서 음. 굉장히 이제 언론사에 좀 이렇게 재밌는 사건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일했던 어떤 기자들도 굉장히 좀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너무 소설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또 소설을 읽는 맛이 또 뭐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세계를 변화시켰다.' 뭐 다큐멘터리가 이제 뭐 '에디슨이 이제 전구 발명해서 변화시켰다.' 이런 어떤 쾌락적인 어떤 성장이 있다면, 그런 인물이 있다면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신화를 그냥 대놓고 쓰고 오히려 신화를 나중에 돌려까는 뭐 그런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술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하나의 이야기를 축구 이게 제목이 공의 기원인데 공의 기원을 가져와서, 물론 가상의 기원이긴 하지만 다 만들어낸 팩트와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매끈하게 잘 뽑았어요. 이야기를 잘 뽑았다고 생각하고, 어 그래서 저도 인제 이 소설 읽으면서 솔직히 우리가 뭐 비판도 했지만 잘 쓰셨 잘 쓴 소설, 저는 인제 이게 늘 말하지만 저에게 교과서거든요. '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역사 소설을 역사 팩트를 관련해서 아까 건축이냐 혁명이냐처럼 쓸 수도 있고, 어 김희선 작가님의 공의 기원처럼 쓸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썼을 경우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쁠지, 혹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해 본 거죠. 내가 이 정도만 써도 이 정도만 쓸 수 있어도 참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더 뛰어넘어서 또 어떤 다른 방식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게 어떤 소설가들의 영원한 과제 같아요. 이미 공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제 우리가 인제 이걸 읽은 이상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니면 똑같은 작품 또 비슷한 작품 쓸 거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이나 혁명이나 읽은 이상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과제는. 만약 쓴다면.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서 더 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소설가들은 이게 다른 직업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창작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해내야 되는, 뭐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완전 새롭게 자기가 그 개척을 하든지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됐고, '아 내가 이걸 이런 어떻게 그러면 또 써야 되지? 만약에 팩트를 가져오면?' 이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